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일타 강사 김은미입니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쪽지게 강의입니다. 차관보 급이다. 네, 차관이 방향을 정하면 이 차관보가 이 정책을 직접 실행을 하는 책임자인 거죠. 그런데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 급이다. 대체 누구 얘기냐? 장도영 대표가 미국에 가서 만났었던 그 뒤통수가 보였던 그 사람이 차관보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관보는 아니고 차관보급은 누군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멧돼지 출몰. 네, 지금 멧돼지 출몰이 상당히 빈번하다 그래요. 근데 어디서 대체 출몰하는 거냐?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유진 아나운서, 2대2의 멧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이런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처음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네. 그 첫 신고 이후에 화요일에는 이화여대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풀숲에서 네. 이렇게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학교와 서대문구청에서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멧돼지를 좀 퇴치하기 위해서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네. 같은 날 오후에 또 멧돼지가 나타났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닷새째 멧돼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으로 봐도 상당히 좀 커요. 지금 시커먼 게 지금 이만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있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세 분 나와 계신데 멧돼지 만나보신 분 있을까요? 있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방 출신답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대구에 이제 파동이라는 데가 있고 또 팔공산에가 있는데 네. 두 번 마주쳤었어요. 두 번이나요? 네, 두 번 마주쳤었는데 다 이제 거의 제 허리 높이까지 돼 보이더라고요. 엄청 큰 멧돼지였는데 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제 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 안으로 숨었었고 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길 가다가 마주쳐가지고 산에 내려온 멧돼지를.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멧돼지를 만나면은 뭐 이렇게 보통은 뭐 놀라우면 막 소리 낼 수도 있지만 네. 저런 동물을 눈앞에 만나면 얼어버립니다. 그대로 그냥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소리를 절대 내면 안 되고 시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 이 정도는 기억이 나서. 네. 그리고 이제 높이 잘 못 올라간다, 멧돼지는 지진성이 있어서.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산책하던 분들이.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차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 위로요. 차 위로 이제 살금살금 다 같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아주 서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두 번을 만나셨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저는 직접 마주치진 못했고요. 네. 고등학교가 좀 산 밑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네. 야자 시간에 학교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교내 방송이. 뭐라고요? 지금 운동장에 멧돼지가 출몰했으니까 어머나. 공부는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운동장에 나오지는 말아라. 이런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고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뉴스에 단신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니,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멧돼지 만나보신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만나봤어요. 이게 심지어 한 분은 두 번이나 만났는데 차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 오히려 전혀 만나보지 않은 유일한 분은 김정우 부원장님이신데, 저는 그럼 만나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이상해지는 상황. 저도 없을 줄 이 알았어요. 멧돼지를 만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절대 뛰지 말라라고, 소리치지도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네. 놀래는 상황이 되면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짐승들을 만나면 눈을 쳐다보고 천천히 뒤로 도망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되면 눈을 보면서 뒷걸음질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떤 자기를 갖다가 감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나무 뒤나 이런 데 숨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서식지가 줄어들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부터 도시 같은 경우도 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왕산에서 안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요 과정인데 안산이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인데 네. 야 거기 어떻게 멧돼지가 서식을 하는 상황이지? 그리고 또 지금이 또 보니까 대학교 중간 시험 보는 그쵸. 맞아요. 기간이거든요. 아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저것 때문에 또 이화여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조심스러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아직까지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나타났을 때 눈을 보면서 뒷걸음질을 조심조심 쳐서 어딘가로 몸을 좀 숨겨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멧돼지가 요즘 곳곳에서 지금 출몰한다고 하죠. 가평의 휴게소에서도 멧돼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나 화장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화장실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소리만 들린 그분. 네. 지금 보니까 멧돼지가 막 전속력으로 오니까 깜짝 놀라서 막 반대편으로 막 지금 시민이 막 도망치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강수영 변호사님 네. 다시 보입니다. 아. 지금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네. 살금살금 조심조심 내가 전에 들었던 걸 기억을 해서 차 안으로 숨거나 아니면 차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반사적으로 몸이 그냥 막 반대편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그러셨나 이게 싶어요. 이제 아들 얼굴이 바로 생각나요.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그런 산 근처에 멧돼지 주의라는 팻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음.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혹자들은 보면 뭐 멧돼지는 돼지인데 네. 뛰면 느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위협적인 동물 아니고 엄청 빠른데요. 그러니까 저 시속 한 3, 40km까지 달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송곳니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다치는 사고 사례들을 보면 네. 저 송곳니가 인간의 이제 다리를 가격하기 때문에 깊이 위치적으로. 패이면 이제 과다출혈로 큰 화를 입는 경우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절대로 뭐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살금살금. 여기서 중요한 건 살금살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만난다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서 일단 뛰고 보자.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만 일단 뛰고 보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지금 이대 캠퍼스에서 나타났다 그랬죠. 가평 휴게소에서 나타났죠. 근데 여기 말고 김유진 아나운서 네. 뭐 여기저기 더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멧돼지 단지. 2마리가 출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유리창을 훼손하고 아이고, 정수리군요. 달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전날에는 강원도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에서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가 네. 엽사이에서 사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강수영 변호사님 네.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얘기가 너무 빈번하게 좀 들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인들을 이제 분석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꼽는 게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멧돼지 천적이 없어서 번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억제가 되지가 않고 네. 유해 동물이니까 이제 우리 엽사들이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억제책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게 좀 더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되는 상황 같고요.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쵸.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멧돼지들이 자꾸 내려오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 먹을 게 없어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있는 데까지로 야금야금 좀 자꾸 내려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어디에서든 도심 한복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게 멧돼지다라고 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보면서 살금살금. 하지만 또 멧돼지 눈이 안 좋으니까 어딘가로 잘 몸을 숨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42만 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죠. 42만 원. 김유진 아나운서. 네. 뭐가 42만 원이에요? 바로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초호화 고급 레스토랑에서 1인당 식사 가격입니다. 이곳이 한국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네. 요리를 선보이는 미슐랭 투스타
파인 다이닝인데요. 하루에 딱 20명만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점심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녁만 네. 20명 딱 받는 건데 그 디너 코스 가격이 1인당 42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안성재 셰프는 이전에도 같은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열었었다가 이전 문제로 잠시 문을 닫았었고요. 재작년에 다시 오픈을 해서 지금 굉장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한 끼에 42만 원이 이게 가능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김유준 아나운서 굉장히 이 안성재 셰프가 좀 신경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네. 보셨다면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성재 셰프가 요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 같은 분이더라고요. 인상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네.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음식을 제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서빙을 담당하는 홀 직원들에게 발레를 배우라 이런 권유를 발레요? 하기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손님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손목을 꺾거나 팔을 뻗는 동작 자체가 우아해야 좀 된다? 우아해야 된다. 아. 그런 뜻이었던 거죠. 이런 이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네. 직원들이 평소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유명하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지금 안성재 셰프가 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 이 파인다인 이 레스토랑 모수에 이 안성재 셰프가 우린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만듭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손님들이 여기에 앉으셔서 둘러보시고 경험을 하실 때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냐가 저희한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모든 요소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객님들이 다 각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이 시간을 즐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희망하기에는 다시 찾아주시고 저희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고객님들한테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편안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정말 그야말로 최상급의 서비스, 최상급의 맛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서 와인 바꿔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그런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네. 작성자는 42만 원의 디너 코스에 네. 이 와인 페어링이라고 해서 각 코스마다 어울리는 이 와인이 곁들여서 나오는 그런 식사를 주문을 한 건데요. 네. 그렇게 하면 가격이 거의 식사비가 100만 원 가까이 인당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와인 서빙을 맡은 이 소믈리에가 네. 메인 요리에 페어링된 와인을 서빙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작성자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소믈리에가 2005년산 와인을 따라줬는데 네. 메뉴판에는 2000년산 와인이 서빙이 됐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와인이라고 하면 빈티지라고 해서 생산 연도에 따라서 뭐 향이며 맛이며 빛깔까지 모두 다르고요. 또 가격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해당 레스토랑에서 원래 서빙되었어야 할 2000년산 와인이 이 병당 1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아.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와인이 잘못 서빙된지를 몰랐다고 해요. 네. 근데 손님이 자기 기록용으로 이제 와인병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네. 해당 서버가 와서 잠시만요 하고서 다른 곳에 가서 와인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고 온 게 2000년산 빈티지의 와인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 여기서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와인을 마셔보니까 확실히 이거 2000년산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버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잘못 서빙이 된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제가 실수했으니까 2000년산 와인도 맛보게 해드릴게요 라고 대응을 했다는 거죠. 네. 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실수도 아니지만 백반양보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쳐도 네. 대응 방식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지금 이 와인 페어링까지 하면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식사예요.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식사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김종국 부원장님 사진 찍게 병 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만약에 이 손님이 고객이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앞으로 진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소주파여서 와인을 잘 모릅니다만 네. 파인다이닝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리의 산미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의 비율 같은 걸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네. 거기에 입각해서 와인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본인들이 요구한 게 아닌 걸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파인다이닝의 정체성 자체를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식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저런 일이 이번 한 번만 벌어졌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런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면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자체를 오시는 분들한테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한번 저도 가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도 먹어는 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뭐 42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엄두를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런 데일수록 훨씬 더 그 가격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음식을 내놓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저 식당이 참 품격 있는 식당이구나 진짜 파인다이닝으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복구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기 가시려고 하겠습니까? 저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래서 좀 아쉬워요. 되게 좋은 어떤 우리 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실수 하나가 전체적인 저 식당의 모양새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대책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또 마셔보니까 이 맛이 아닌 것 같은 데를 알아챈 그 고객의 미각도 상당합니다. 그 미각 자체가 사실 미쉐린 2스타가 아닌가 3스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지금 금액 자체가 한 끼에 100만 원이 지금 넘는 식사거든요. 강수영 변호사님. 내가 이 정도의 서비스를 기대를 했는데 이만큼이 안 나왔다라고 고객 입장에서 법적으로 뭘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리적으로는 사기죄 가능성이 있죠. 오. 네, 고의적으로 속였다면은. 근데 네. 이제 쟁점이 있는 게 이제 소믈리에 입장에서는 이제 실수로 병이 잘못 나간 거고 그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어느 순간에 인지는 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없어서 둘러대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됐다. 뭐 이거 두 가지 맛 다 보면 와인 공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지 못한 우유부단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당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즉각 병을 바꾸려고 했다는 걸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병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죠. 속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형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으로 보이는데 뭐 제보하신 분은 뭐 금전적인 걸 바라거나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믈리에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 혹은 뭐 사실 확인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고객이 뭐 거기까지 막 민사 형사까지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김유진 아나운서 모수 네. 쪽에서도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모수 공식 SNS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네.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재차 사과했습니다. 또 사안 발생 후에 고객에게 별도의 사과를 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안성재 셰프의 명성에 비해서 뭐 대응이나 대처 방식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지적과 함께 네. 안성재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나도 이런 거 좀 당했어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올라왔다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 누리꾼이 지난해 7월에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와인을 주문을 했었는데 네. 이때도 중간에 한 와인을 빼놓고 누락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직원이 제대로 와인을 건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나쁜 경험담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이 모수의 서비스 부실 논란이 점점 좀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체가 강수영 변호사님 이게 뭐 42만 원 식사, 100만 원 식사 뭐 모든 게 돈으로 평가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내가 이만큼의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제일 큰 건 모수라는 안성재 셰프라는 이 이름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게 깨진 건데 이거 복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뭐 대법원 판례 중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일반 파는 물건보다 비슷한 가격 물건인데도 비싼 이유는 브랜드 가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 좀 더 비쌀 수 있다. 아, 대법 판례로 예, 있습니까? 그런 판결 취지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상당한 손해가 된다. 네. 뭐 그런 취지 판결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결국 저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한 것 자체가 나의 이름을 믿고 나의 신뢰성을 부여받아서 정말 좋은 것이 최선의 서비스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 책정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비싼 가격을 줄 필요가 없는 상품이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마 영업이익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깨진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가 안성재 셰프가 이 앞으로 마주한 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차관보 급입니다.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보 급. 이건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볼까요? 사진. 네. 바로 이 사람. 우리가 뒤통수만 나와서 누구지? 이 차관 뭐 A야, B야, 누구야? 이 얘기를 했었던 바로 이 사람인데 왜냐 국민의힘에서 그때 차관보를 만났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론이 미 국무부에 확인을 해보니 장 대표가 만난 이 사람은 차관 비서실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차관 비서실장.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에서 배포한 미국 국무부 인사 뒷모습 당직 연단 사진에 원래 차관보라고 파일명이 아니라 적혀 있었는데 어제 JTBC 보도 나오고 나서 차관보 급이라고 당에서 정정을 하셨어요. 일각에서는 대본이 거짓말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직책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고 대화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부의 일정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인사는 대화를 나눈 내용과 밀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역할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도 비공개 요청을 저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인물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고요. 미 국무부 측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그쪽에서 비공개로 이 보안을 좀 지켜달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이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언론에서 미 국무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가타부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차관 보와 차관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차관 보는 정책 총괄 책임자고요. 차관 비서실장은 차관을 보좌하는 엄밀히 말하면 이 공식 서열 요 밖에 별도의 스텝의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윤기천 변호사님 차관 비서실장을 차관보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통상 칭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칭해진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네. 차관보라고 처음에 설명을 잘못한 건 맞아요. 네. 그 사진에 적시된 사람이. 네. 근데 나중에 그걸 와서 시정을 했어요. 차관보급이다라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예컨대 국무부 인사 2명을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2명의 직급과 이런 사진과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저희가 뭐 미국 직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예컨대 야당 대표가 미국의 이 인사들을 만나서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는 사실 외교적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수한 것이 아니고 너가 얘기한 차관보급 내지 차관보를 만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차관의 비서실장 아니냐. 글쎄 요 정도 좀 작은 실수, 뿌띠 실수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분석하듯이 우리 여당 인사분들은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수라든가 이 조율이
잘 이루어져요. 근데 야당 대표가 갈 때는 만약에 지금 갈 때는 이제 싱크탱크 초청으로 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정을 소화하다가 국무부 인사를 만나는 뭐 우리가 요청을 했든 미국이 요청을 했든 어쨌든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가 오갔겠죠. 그 성과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수해서 성과의 마이너스 성과였다. 그러면 뭐 비판이 주되게 이루어져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거 만나 가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냐 차관보냐 뭐 뒤통수가 어떤데 저떤데 저 이게 과연 야당 대표에게 비난의 초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다만 저희 야당 내에서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가가지고 글쎄 차관 비서실장 만나러 간 거 그런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 선거에 조금 소홀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은 가능하죠. 야당 내에서는. 그런데 여당이 야당 대표의 저런 방미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저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은 뭐 실수, 착오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본질을 뭐 벗어난 약간 좀 다소 이 부차적인 일인데 이걸 갖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종국 부원장님. 예,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이 왔다. 네. 라고 해서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얘기해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사에서 미 국무부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측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장동혁 대표단이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와 면담했다. 이 얘기 자체가 설명 자체가 틀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이 직급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직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차관보하고 차관 비서실장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적 직제의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야당 당대표가 주요한 한미 간의 현안을 얘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소위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권한이 있는 거야? 권한이 없는 사람을 안 왔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자기의 방미 과정에서 준비 안 된 측면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계속적인 반복적인 거짓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 내용 자체를 보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한미 관계가 상당히 균열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를 했다라고만 설명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제1야당 당대표로서의 책임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하나만 네, 짧게만 유기철 하나 더 하면 네. 물론 이제 그 여당의 그 내용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못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그 우리 국정 맡고 있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건 맞잖아요. 한미 동맹의 뭐 균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엇박자가 있는 건 맞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여러 가지 논이 있었죠. 뭐 적대적 이국가론을 우리 헌법에 합치하는 것보다 DMZ 유엔사하고 같이 출입 권한을 갖는 법안을 만들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뭐 이 보안 문제까지 불거졌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죠. 여기서 야당 대표가 가서 이걸 만약에 더 부각하는 언사를 했다 그러면 제가 뭐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겠지만 어떠한 봉합하는 행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야당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미미하지만 일단 고맙다, 바람직하다라고 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점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야당 대표가 사실 이 여권 이 외교의 프로토콜에 따르면 야당 대표가 가면 안 만나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째 그 삐집고 들어가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성의에 대해서 좀 박수 치고 우리 한미 동맹의 동맹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그 큰 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야당 대표의 저런 방미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점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진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었어. 네. 그 균열을 갖다가 야당 대표지만 뭔가 좀 봉합을 할 필요가 있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봉합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안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차관 비서실장이 누군지도 지금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미 국무부는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오히려 한미 관계의 균열을 봉합한 게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균열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야당이 활용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공개해야죠. 아니 야당의 당대표가 만나서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외교 프로토콜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 대표가 주요한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예를 들면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관계 균열이 있어서 내가 이런 균열점들을 얘기하길래 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야당으로서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계속 보안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은 한미관계 균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말씀만 하시니 거기에 대한 구체성들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예를 들면 프레임을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이걸 우리 내부에서 지방선거 바쁜데 왜 가서라고 비판하면 모르겠는데 여당이 뭐라고 할 건 아니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 원래 이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메일을 받고 이틀을 더 연장을 한 거거든요. 이틀 더 연장해서 만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옹호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죠. 차관보로 보도가 계속 나갔습니다. 차관보로 보도가 계속 나갔는데 실무진의 착오였다라고 얘기하면 그 보도가 계속 나갔던 거를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관보와 차관보급 인사가 다르다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도 정치인이고 재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선거 공보물에 경력을 쓰면서 차관이라고 쓰는 것과 차관급 어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쓰는 거는 엄격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관이라고 써버리면 차관급 인사가 차관이라고 써버리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너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실무진 착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무진 착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차관보라고 너무 오랫동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잘 만나기 어려웠다 그러는데 지금이랑 딱 비교될 수가 있는 게 마침 방미 인사에도 김대식 의원이 겹쳐서 가고 있는데 2018년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만났던 인사들과 지금 만났던 인사들을 비교를 하면 네. 야당 대표라서라는 핑계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홍준표 대표가 갔을 때는 그래도 그때 이제 전술핵 재배치 같은 현안이라도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현안을 가져갔는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안이라고만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물어봐요. 미국에 왜 장 대표는 갔다 왔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갔다 왔습니다. 그게 뭐냐? 보안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보안사항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김진태 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전 국민 앞에 물론 뭐 본인이 아니라 실무자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거짓말한 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한 이상은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네, 제가 또 오른쪽만 보고 해명해야 될 일이 아니고 또 왼쪽도 보고 해명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TPO 차원에서. 그럼 분명 그건 누구라도 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점에서 보면 성과라는 게 이제 밝혀진 상황도 아니고 지켜보자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 갖고 뭐 민주당이야 이제 상대당에 대한 선거 뭐 전략 저 차원에서 보면 공격을 하겠죠. 근데 우리 당에서 저 부분을 계속적으로 뭐 박상수 대변인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당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좀 외로워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으세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교와 관련된 건 전 국민적 관심사인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계제가 되죠. 관찰을 해보면 여당에서 별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고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대표해 주십사. 그게 우리 민주당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당내 비판이 훨씬 더 거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개인에게는 아주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안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언론사의 기자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이 바로 온다. 하루 만에. 그럼 보안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게 미국 측에서 보안을 요구했다면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서 이메일로 답변하지 않겠죠. 근데 이메일로 답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보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드러날 것을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일일이 말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블러핑을 하기 위해서 속였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실무진의 잘못을 부각하면서 핑계를 대게 되면 장동혁 대표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기자가 메일로 물어봐서 단메일로 알 수 있었던 거가 언제까지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무래도 로비스트한테 좀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비스트를 동원하면 또 솔차는 비용도 드는데 혹시 당한 거 아니에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윤기찬 변호사님, 당한 겁니까? 글쎄요, 뭐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예컨대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로비스트가 내가 누구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뭐 일정 그 로비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고 갔는데 네. 뭐 사기당한 거다라는 취지인데 글쎄요, 뭐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신 말씀인지는 전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귀국길을 올랐다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부분은 좀 글쎄요, 응원인지 아니면 또 공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김민석 총리께서 1월 달에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 당시 벤스 부통령하고 한 라인을 개설했다. 우린 열심히 국익을 위해서 활용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돌아오자마자 관세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예상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김민석 총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이익을 양보하지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총리마저 한 라인 개설해서 국익에 도움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불이탈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뭐죠? 그래서 이런 이 현 집권 여당의 총리마저 그렇다는 걸 보면 야당이 가서 뭘 좀 외교적 틈을 벌리고 노력을 하려고 갔는데 이게 뭐 한미동맹 흔들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흔들려고 갔다는 징조가 없잖아요. 우리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을 봉합하러 갔다 보면 타당하죠. 왜냐하면 미국 인사들이 만나서 뭐 싱크탱크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주어 얘기도 듣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오히려 저 같으면 장동혁 대표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자. 당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고위급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차관부 내지 차관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정보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비난하고 그냥 소중한지 아주 소중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여러 정보를 그냥 사장시켜요?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세가 아니죠. 일단 들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게 순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부원장님. 지금 관세 인상 문제를 가져오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미국이 뭐 한국에만 관세를 갖다 부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문제와 관련해서 왜 니네는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정 자체에 계속 변경이 발생했었고 원래 일정보다 또 빨리 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영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게비너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마가 세력으로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분들이었고 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들과 만나면서 한미관계의 균열을 봉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전 그래서 진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좀 불러가지고 어떻게 봉합을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한미관계에 균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소위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열을 안 보이는 나라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은 계속 다른 세계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엄청난 균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되게 좀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한미 간에 조율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조율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네. 한미 관계는 일정하게 계속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계속 여러 가지 부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부침들을 조율해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고 외교 라인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우리 외교당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안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 균열된다. 우리는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자.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정동영 장관만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내용물 없이 그냥 그야말로 공격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 여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아까 살짝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당이 공격하는 것보다 당 내부의 비판이 더 뼈아플 거다.
지금 이 나오는 비판들은 대부분 당 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당 내에서 나온 얘기 중에 아니 어떻게 이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거냐?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15%에 머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의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부에 여러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5%라는 낮은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는 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갈등이 자꾸 표면화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박상수 변호사님. 자꾸 날 공격하면서 갈등을 만들잖아요. 라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네, 미국을 안 갔다 오셨으면 됩니다. 근데 미국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당내에서 당연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것이 또 당대표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최소한 조금은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 한마디라도 내는 것이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해야 되는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선거를 뛰고 있는 우리 당 후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세인데 나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마라. 나에 대한 비난은 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욕만 하지 마라. 타조가 머리를 모래밭에 이렇게 파묻고 있다 해서 달려오는 천적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비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끝까지 들을 생각이 없다면 그때는 저는 오늘 김진태 지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는 친한계가 자꾸 나를 공격해서 갈등이 표출돼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친한계에선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는 거,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죠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주호영 의원이 친한계라고 할 수는 없죠. 비상체제를 요구한 윤상현 의원이 친한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시 혁신 비대위를 요구한 오세훈 시장이 친한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기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뚝이 무너졌다고. 지금 뚝이 무너졌어요. 사방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같이 사진 찍으신 그 김민수 최고위원 한 명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당내에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인터뷰까지 저는 했다고 봅니다. 친한계라고 그렇게 자기 위안하면서 그 일종의 귀 닫고 피해 가려고 해봐야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한계만 지적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제 좀 원인 분석은 다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싸우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네. 결국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 해당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후보자라면 후보자를 교체를 하겠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죠.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원 다 징계하고 후보자를 다 교체해버리면 예를 들면 김진태 도지사 후보 교체해버리고 다 해버리면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전혀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쟁 앞에서 장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문제 진단은 맞지만은 그런데 장수가 이끌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걸 수용할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싸우는 것만이 문제의 핵심이야. 나는 잘못하는 게 없어. 그 태도가 지금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요 말씀 배현진 의원이 살짝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당은 진작에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명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을 위해서도 만류하는 그런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고 절윤에 대해서도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 노력에 대해서도 요청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실행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당 내부의 갈등, 그다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인데 이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본인이 모르신다 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다 만료했는데 본인이 이 갈등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때문인 걸 모르면 곤란하죠. 라는 게 배현진 의원의 얘기예요. 다 서로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 지지율 자체가 15% 정도 나왔다는 것은 저희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층 이전에 탄핵 시대, 탄핵 찬반 논쟁 때도 이 정도로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두 갈래였죠. 지금은 4분 오열입니다. 그 4분 오열 중에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싸우네. 그래서 잠시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2018년도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아마 정치를 했던 분들은 정확히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할 텐데 지금 배현진 의원께서 당에 충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본인도 되돌아보셔야 돼요. 일관되게 당대표를 때렸잖아요. 어떻게 당대표가 100가지 행위라면 100가지 행위가 다 잘못됐겠습니까? 일관되게 때려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때리고 2개 정도 칭찬했으면 저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일관되게 때리면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지 비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선거가 이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것들도 많죠. 또 하나 오늘 기자회견도 박성수 대변인 말씀처럼 사실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분석은 네. 저는 구체적인 분석. 물론 당대표를 또 때리시는 분들도 책임 있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주변 분들 행위도 책임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당 내부적으로 분석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공유하면 될 일인데 저렇게 당의 최고 어른인 당대표가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오해 살 수 있는 발언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분명한 문제 뭐냐. 누가 옳든 그르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비대위의 노선을 정하는 이 시점도 아닌 거예요. 당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야 돼? 한참 그렇게 얘기도 해왔죠. 근데 지금의 이런 서로 간의 뭐 공방 이런 부분들은 절대 선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멈추고 아무리 싫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건 네.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걸 증폭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당원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당원들의 사기를 붙들고 이렇게 선거를 이겨가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시점 39일만큼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쪽만 잘못을 했겠냐라는 건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장동혁 대표도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거취 내지는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가 물러나는 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하겠다. 고민을 한다. 그럼 이건 약간 물러날 여지도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 뒤로 3시간 뒤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선거 후에 당당히 평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지는 나 지금 안 물러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김종욱 부원장님. 지선에서 그런 패배를 한다면 물러난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고민한다고 했는데 고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3시간 만에 끝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고민하겠다. 3시간 만에 나 그런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미 준비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지방선거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저렇게 밝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계속 한 얘기대로 안 돼요. 이 똑같은 싸움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는데요. 뭐냐면 장동혁, 김민수 이 두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냐. 집토끼를 똘똘 뭉쳐야 된다. 그다음에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집토끼를 똘똘 뭉치게 한 결과가 지금 15%로 나왔어요.
그 집토끼도 지금 집 밖으로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당 지도부가 왜 집토끼가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어디에 돌리느냐? 우리끼리 싸웠었잖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싸움은 한 사람이 합니까? 박수도 부닥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박수를 같이 칠 때는 내가 조금 잘못했어. 이 점은 문제가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패배하면 나 그만둘게라고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그래. 그러면 열심히라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런 여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라도 네.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플랜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계속 거취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더 참 기이한 건 거취를 물어보는 방식이 실제로 선거운동 방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네.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건 좀 매우 안 좋은 징조다. 이제 제가 뭐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볼 때 결자이지 본인의 거취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거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완고하게 정리할 생각 없어. 계속 싸우려면 싸워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약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게 오히려 선거 운동 방식이 돼버렸어요라고 말씀하셨죠. 비슷한 얘기를 정옥임 전 의원이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그 후보들이 오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아, 김진태 전술 저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더 확실한 차별화를 하는 거를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발 들어와 장동혁. 오히려 김진태 지사를 보면서 들어와 장동혁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박상수 변호사님. 실제 이런 게 좀 약간 전략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이제 당내에서 목소리는 지금 다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걸 뭐 친한계로 안정하는 거는 그냥 그저 그 당권파의 자기 위안에 지금 불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당직자에게 네.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오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네. 우리 당의 당원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 중에 지방선거에 지금 경선이나 이런 데 출마를 하거나 뛰었거나 뛰는 사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그 탈락을 하신 분이 네. 요즘 최고위원회의도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실제 4명 사퇴로 지도부 붕괴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 안 나오는 거는 분명 이상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장동혁 대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버틸 거라는 생각 때문에 투표를 못하겠다는 우리 유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쪽뿐만이 아니라 소위 윤어게인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 쪽에서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그 밑바닥 민심에서 읽히다 보니까 지지자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크게 퍼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최고위원 중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최고위원들이 돌아서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원하지 않아도 지방선거 이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갔다 오자마자 꺼내든 카드가 2개인데 하나가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로 보내라, 숙청정치. 2번째, 자신이 갖고 있는 공천권이 지금 다 소진될 것 같으니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 교체를 하겠다. 후보 교체. 이 2개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근데 후보 교체는 5월 15일 날 선관위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면은요. 세상 누가로 교체한다 그래도 선관위에서 추가로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즉 후보 교체라는 카드는 5월 15일까지밖에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5월 15일 이후 장동혁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네.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밖에 안 남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장동혁 대표를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 그 글을 직접 이 SNS에 올리셨잖아요. 5월 14일
요때를 기점으로 요 이후면 후보자 교체도 못 하는데 어떡할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플랜 B를 나름 또 당권파에서는 그걸 보고서 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교체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그 전에 교체를 한다고 한들 그럼 5월 15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5월 15일에 뒤집고 일어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5월 15일 이후에도 선거 때까지가 약 2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권파에서 뭐 그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아무리 쓴다고 한들 5월 15일 이후 장동혁 대표가 버틸 힘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는 대구에서 왔으니까요. 이제 보수의 뭐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진짜. 불리잖아요. 네. 네, 이분들의 민심이 뭐 장동혁 대표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뭐냐면 장동혁 체제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잘못 가고 있대요. 비판을 하는데 네. 결기 있게 자신의 직을 던지는 그런 화끈함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구심점도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리만큼은 결국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은 지키면서 그냥 비겁하게 목소리만 약하게 내는 거 아니냐. 누가 하나 뭐 자기 정치 세명을 걸고 진짜 보수 정당을 살리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네. 거기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모습 그런 것들 효용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 현실이 총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뭐 친한 게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전체 네. 구성원이 그토록 지금 장동혁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목소리만 내고 있고 행동이 없습니다. 뭐 지켜볼 일이지만 별로 그렇게 기존 보수층을 결집시킬 만한 행동이 볼 것 같다는 기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제 아까 제가 선거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거가 몇 분의 보궐선거만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에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국민의힘 후보로 뛰시고 계신 뛰실 분들 한 2,000명이 넘어요. 자, 그런 분들 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집안 싸움만 할 일인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은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정우 의원에 대해서 당부감사해라. 이 부분이 진정한 취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정우 의원이 국내심 의원 신분으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분을 노골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표가 그냥 둬야 되나요? 뭔가 언지를 경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서 경선 떨어지신 분들 다 무소속 출마하거나요. 그다음에 무소속을 돕거나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대표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마치 뭐 또 개파 시각으로 본다? 아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무소속이십니다. 물론 안에 있는 분들은 개파적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선거 질서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이거 얘기한다고 개파 차원의 문제? 또 5월 14일까지 후보 사퇴 얘기하시는데 후보 사퇴시킬 이유가 없어요. 사퇴를 왜 시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만약 광역단체장이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겠다. 그건 당이 정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당대당이 후보 선거 연대 이런 부분은 정할 수 있지만 부산 북갑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산 북갑의 국내심 후보가 선출이 안 됐는데 네. 어떻게 개인 자격의 국회의원들이 연대해야 된다, 무공천해야 된다, 그냥 가십거리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유권자들이 볼 때 한 전 대표가 연대가 한 전 대표로 되겠네. 그러면 국내심 뭐 나올 이유가 있나요? 자, 이거는 나오고 나서 후보자끼리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이건 패배주의인 거죠. 이거는 한종훈 전 대표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거의 기본 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 후보를 내야 된다. 그다음에 단일화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좀 그건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국민의힘 전체가 다 욕먹을 일이에요. 왜 어쨌든 선거 앞에서 똘똘 뭉쳐서 이기려는 노력을 왜 안 하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정치권 2014년 들어왔는데 처음 봤어요. 박성수 변호사님.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후보 교체나 단일화나 뭐 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건 박수영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사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의원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당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건 박수영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흥 현재 대변인이죠. 당시 연수갑 당협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장이기도 했고 이번에 전남 광주 특별시에 출마하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역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러 갔습니다. 이미 거기서 이것은 이미 다 허용이 된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실 거 아니면 여기서 뭐라 하실 거 없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지금 원하잖아요. 김진태 지사 우리 당의 후보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결자해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 중에서 친윤 쪽에 계셨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비상체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친윤 쪽의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장동혁 대표 혼자만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 한 명이 내려오고 희생하면 모든 계파가 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용단할 때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박상수 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한덕수 총리 때는 모든 분이 다 단일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고요. 당내 들어와서 경선해라, 경선하지 않냐의 문제였지. 그 무소속 후보를 연대한다고 해서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의 제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할 때 이의 제기 없나요? 그쪽으로 가라고 누가 등 떠미나요? 그런 상황이에요. 당대표, 그다음에 그땐 대선입니다. 후보 하나 대 하나 당대당을 붙는 선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0명이 넘는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일부 개인의 생각이 일반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또 장동혁 대표와 다소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선거 국면에 당의 분란이 유리하지 않다는 거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민주당, 그다음 무소속 후보한테 유리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시는 분이 이 당내 일반적인 의견인 양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친한 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건 이 일부를 갖고 전체처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최다선이죠.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 주호영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미 위존, 지소이 모대, 무화자선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없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당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 이중대 같아요. 우리 당에서 참 곱게 크신 분들, 네, 곱게 성장하신 다선 의원님들께서 이런 험한 일들을 못 겪어보신 분들께서 오로지 하는 것이라고는 당대표의 발목분이 안 잡는 분들, 당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 물러날 때를 알라고 하는 분들, 본인들이 물러날 때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 김민수 최고위원, 이 주호영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SNS에도 이런 걸 올렸습니다. 험한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당대표 발목만 잡고 이제 물러날 압박까지 하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 본인들이야말로 물러날 때가 좀 지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김종욱 부원장님. 네. 살짝 좀 휘발성이 좀 커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이란 이 표현, 민주당에서 나왔으면 어떨까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 많은데 네. 아니, 본인은 미국 가서 사진 찍으신 양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본인,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는 나는 좋다, 이선 후퇴하겠다. 대신 혁신 선대위를 꾸려서 선거를 잘하는 게 우리 당에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을 한 분이 부산에서 출마를 하면 당인으로서 기율을 가지고 일단 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소위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상황들을 보면서 단일화를 얘기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당의 기율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뢰할 수 없는데 자기들끼리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안 되는 집안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럴 때 누군가 결자 해제해야 돼, 진짜. 네. 전 그것이 꼭 장동혁 대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본인들은 뭘 했습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한 번이라도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가 버린 적이 있습니까? 선거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 그걸 서로가 쌍방이 이걸 차근차근 만들어 왔다고 한다면
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뭐 저런 얘기 하냐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쌍방이 만들어놓은 업보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쌍방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쌍방이 해결하지 않겠다? 네. 그냥 가시라. 쌍방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어느 한쪽만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D-40인데 한 달 조금 남짓 더 남은 건데 이 기간 동안 아직도 해결을 못했다는 건 양쪽 다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킬러 문항입니다. 풀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수능도 한참 남았는데 킬러 문항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일단 요 영상부터 좀 보고 오시죠. 인천 연수구 갑 선거구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들 한번 해보죠. 제가 두 사람을 밀어드리는 우리 후보 두 사람을. 어제 공천 발표가 있었고 김남준 예비 후보 지역구가 앞으로 되겠죠. 공천 발표를 어제 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그만큼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네, 민주당 어제 인천 지역 보궐을 공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면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전 대변인 그리고 연수 갑의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신 이게 보면 그동안 이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 중에 개중 제일 쉬운 문제였다. 여기는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그동안 계속 있었죠. 문제는 이제 쉬운 건 풀었습니다. 남은 킬러 문항이 있다. 여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김용, 이광재, 김용남 등등 해서 지금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등 해서 여기 누가 누굴 넣을 거냐라는 건데 킬러 문항 중에서도 단연 최고봉은 강수영 변호사님. 네.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일 핫한 건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느냐 마느냐죠. 어디에 네. 하는가를 전에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그러면 세 분이 남고 세 자리에 세 분을 배치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지금 네 분이니까 네. 네 분을 세 자리에 넣는 것은 한 분을 탈락을 시켜야 되니 네. 그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은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이 모험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전반적인 스코어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 뭐 개인적으로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고 판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전국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저는 이제 대구나 부울경 같은 경우에 여전히 네. 대단히 접전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이 거기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남은 과제 하나는 유일한 그다지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네.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평택을에 조국 대표와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단일화를 할 거면은 누구를 공천할 것이며 안 할 거면 누구를 공천할 거냐. 이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최고봉은 김용 전 부원장 공천할 거냐 말 거냐인 건데 이건 본인이 좀 자진해서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 저의 공천 그런 사법 리스크에 의한 불가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김영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조성래 총장님 두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국정조사로 저의 결백을 밝히고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22분이 넘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이 그럼 몇 명? 23분입니다. 23분. 현재까지. 지금 들어보면 김종국 부원장님 네. 2명 빼고는
대다수 날 지지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명이나 공개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킬러 문항입니다. 이게 폭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이게 개인적인 사람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제가 민주당에게 남은 악재 중에 하나는 보궐선거 공천 문제일 거다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 문제를 잘 풀면 순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삐걱거릴 거다. 삐걱거리는 게 뭐가 문제냐.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층의 결집 또는 영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실타래 인천 같은 경우는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선당후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소가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저 4군데, 저 4명의 사람, 또 지금 3군데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맞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영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뭐 김영진, 조승래 이 두 국회의원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말을 못하는 측면도 꽤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들 때문에 그래서 드러낼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스스로 뭐라고 그랬느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은 무죄라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죄인 사람이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출마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우리 내부의 민주당 내부의 문제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일단 사법적 판단이 난 이 2심까지 대법원에서 만약에 어떤 판단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유지됐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뭐라고 답하기,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이런 거구나. 답하기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결단해야 된다. 이걸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말 중에 결정을 해서 저는 뭐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국민적인 여론을 믿고 당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막고 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킬러 문항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두 분은 다 약간 좀 부정적인 공천을 공천을 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이해를 했거든요. 윤기천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 킬러 문항 어떻게 풀 거라고 보십니까? 전 초등학생 산수 문제라고 봐요. 이미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은 나 있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상 예의를 다하고 있는 중이다. 소위 쿨링 기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그 작년도 한 뭐 요맘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미 1년이 다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보석도 8월 달에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잡히고 있는 거 맞죠?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광재 전 지사를 갖다가 하남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광재 지사가 나오라고 한다는 의미는 김용 안 주겠다는 의미죠. 김용 당신이 만약에 정말 떳떳하면 2028년도에 있는 분당갑 선거에 출마하세요. 분당갑은 원래 김용 그 활동 지역 범위니까 아주 되게 순리적인 제시죠. 그러면 2028년도까지 살아계시면 하세요. 피선거권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행간을 다 준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이미 풀어서 답안지 제출을 하는 상태예요. 공개가 안 될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실 다 풀어서 답안지 제출까지 다 했다. 다만 예의를 다하느라 제출했어요라고 선생님 제출했어요. 손을 안 들었을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이광재 전 지사를 얘기를 했겠냐라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며칠 전 갑자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광재 전 지사 최고예요라고 얘기를 했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 유력한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광재 총장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은 평택은 안 해요. 안 간다고. 안 가요? 네. 또 지도부하고 얘기됐나 봐요. 그래서 하남 갑을 하겠다.
특히 하남갑은 강원도예요. 네. 붙어 있잖아요. 하남이 강원도랑 붙어 있나요? 네. 예. 그 강원도 분들이 붙었다고 많아요. 하고, 예. 하남이나 구리 예. 이쪽은 많고 우리 호남 향후들도 많아요. 정청래 대표는 핫플레이스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 핫플레이스가 일단 안산갑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죠. 하남갑이냐 평택을이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길 본인이 평택을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럼 남은 게 하남갑밖에 없는 상태예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하남갑 맞습니까? 저도 하남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평택을은 이제 수원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기에는 적임지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숙제는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안산에 대해서는 안산갑에 대해서는 그 얼마 전에 욕지도에서 김남국 대변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공천 받겠느냐. 고구마 줄기 그렇게 목하면 공천 못 받아. 그랬죠. 카메라 앞에서. 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 받겠니라고 했는데 공천 안 줘버리면은 그게 고구마 어떻게 때문에 못 되겠어요? 받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언급 자체가 공천을 주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공개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남은 숙제는 이제 그럼 평택을에서 과연 김용남 전 의원이 네. 조국 대표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조국 전 대표를 공격하는 저격수였는데 네. 이건 뭐 단일화하고 나서 양측 누구든지 간에 단일화되고 나서 서로에게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지지하겠다. 나도 응원한다. 한 몸이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을 만약에 평택을에 공천하게 되면은 그냥 네. 다자전으로 끝까지 가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은 하남갑은 이광재, 평택을은 김용남 뭐 이렇게 지금 아마 갈 것 같아요라는 건데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은 저희 MBN 취재에 의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난 하남갑으로 제안을 받았다. 뭐 결정은 당에서 하는 건데 평택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용남 의원이 또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남갑이 약간 보수세가 좀 있는 지역이죠. 네.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의원도 하남갑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 김용남 전 의원이야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보수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하남갑에다가 공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평택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원래 평택을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와 연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시장에 김종훈이라는 이 후보가 상당한 울산에서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북구와 동구 네. 노동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근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아무리 협상을 하려 해도 협상이 지금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국 대표의 평택을 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김용남 의원을 차라리 조국 저격수였던 김용남 의원을 평택을에 출마를 시켜서 진보당과의 그 협상을 그냥 평택을 가지고 하는 협상을 막아버리고 울산은 울산대로 따로 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최근에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대표 때문에 네. 이 평택을의 방정식을 풀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김용 전 부원장이 월 평택을에 좀 출마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좀 있었어요. 뭐가 됐던 김용 전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출마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김용 전 부원장께서 출마를 하시면 네. 지난 총선에서 양문석 의원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김용 전 부원장이 가지고 올 그 많은 테마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어디서든 공천을 꼭 받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용 전 부원장이 공천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공격 포인트다라고 대놓고 지금 약간 선전포고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평택을은 조국 대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용남 전 의원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김용남 전 의원이 뭐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용남, 하남, 가남 뭐 이런 농담이 있던데 그렇죠. 누구든 별 상관없습니다. 공격수였어요. 그 네. 사모펀드 그분이 자본시장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사모펀드 관련된 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건 기소조차 못했고요. 그때 무슨 조국 대권펀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했던 그분들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성문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용남 전 의원 그렇게 뭐 조국 대표 공격하고 그러더니 일단 반성문부터 좀 쓰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소된 것도 전혀 없고 본인이 잘못 공격한 건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강수영 변호사님. 근데 뭐 조국 혁신당에서 메시지 내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민주당과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조국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선을 자꾸 넓히고 있어요. 진보당한테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게도 저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국 대표 무시하지 마. 우리 자강해도 다자전해도 이길 수 있어 3표 차이로. 네. 근데 그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몸값을 불려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저는 아니라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지금은 읍소 전략으로 이 조국 혁신당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왔는데 사실상 다음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해서 네.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고 또 지민 비조 해가지고는 동정표가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번에 조국 대표가 원내에 어떻게든 들어와야 정치적으로 조국 혁신당이라는 전체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도 존재 가치가 있다. 그렇게 약간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하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허세를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별로 그렇게 선거 전략으로 유효한 전략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혁신당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김종국 부원장님. 아까 이 평택을에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주로 지금 주셨거든요. 그럼 김용남 전 의원은 조국 대표가 있는 평택을에 간다고 할 것이냐. 민주당은 김용남 전 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평택을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일각에선, 국민의힘 쪽에선 일부러 약체 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긴 해요. 김용남 의원이 약체신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한테 제가 좀 서운한 건 MBN에는 하남 제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물어봤거든요. 하남에서 전화 온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라고요.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제가 좀 도움을 줬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을로 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방식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선당우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고 네. 소위 지방선거 보궐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첫 스타트부터 좀 큰 문제 없이 풀었던 측면이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세 군데가 나오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천과 네. 하남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평택이랑 여러 가지 연결되면서 그게 뒤로 좀 미뤄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국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평택을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네. 남아 있는 사람은 김용남 전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김용남 전 의원이 만약에 당의 결정에 따라서 선당우사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거기서 열심히 뛰는 거죠. 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진보당 후보한테 누구나 정당에서는 공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럼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나오셨으니 그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이쪽 진보 블록 내에서의 단일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선거연대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택을 유권자들 같은 경우도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줄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사자구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자구도 내에서 여론의 지형들이 많이 변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는 평택을도 계속 출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출렁임에 따라서 배가 그 출렁임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파도를 뚫고 가려고 그러면 배가 거기에 가라앉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흐름에 이 몸을 맡기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조국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도 오늘 나왔거든요. 같이 볼까요? 사실 이게 평택을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전국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여론조사로 조국 대표 경기 평택을 출마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38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강수영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뭐 전국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은 사실 그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 판세를 좀 보는 거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좋게 본다는 여론이 썩 많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그 정치인으로서의 브랜드도 사실 계속 하향 추세에 있었고요. 조국혁신당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지역구를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고 굉장히 재다가 고르다가 재는 모습, 결정하는 모습. 그리고 네. 이제 결정이 됐다면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국가대표 정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평택군이라든가 뭐 현수막을 잘못 건다든지 저를 두 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실책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 근데 그걸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탓을 하면서 합당 논의 때문에 우리 당의 당무가 한 달 가까이 마비가 됐어. 이게 계속 남 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합돼서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브랜드와 평가가 대중적 평가가 대단히 낮다. 이건 평택을을 선택했다는 거에 책임이 아니라 그냥 조국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 지표로 봐야 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제 생각에는 저거는 이제 정청 대표와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 간의 창당 합당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합당 논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평택을 굳이 조국 대표가 그걸 픽한 이유는 거기에 그 진보당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혁신의 황교안 대표도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유이동 의원이 뛰고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여지가 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운신의 폭 중에 가장 큰 것이 정청래 대표의 의무르의 도움. 예컨대 후보를 누굴 내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막 김용남 의원이 경쟁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일단 원래 보수 인사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득표 소구력이 주로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더군다나 수원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표가 올지 말지에 대한 증명이 안 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정황을 합쳐보면 이거는 단순한 그 보궐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논의하는 게 지금 김용남 의원이 약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체를 보낼 거기 때문에 또 김용남 의원을 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좀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라는 말씀도 또 드립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평택을 출마 말고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됐으면 전국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좋게 본다 23, 좋지 않게 본다 49. 이건 박상수 변호사님. 조국 대표보다 좀 더 안 좋아요. 뭐 우리 당의 지지율이 그런 지금 높지가 않고 보수 전체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또 반영이 된 거고, 사실 이 조사는 전화를 걸어서 출마를 좋게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좋지 않게 본다고 대부분 하는 조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찐 지지층이 누군가 얼마나 있냐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 상대평가적인 조사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저는 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저쪽 그 야권 연합 쪽에 있는 세력들의 선거 전략 전체를 지금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권 연합이죠. 범여권의 그 세력들의 선거 전체를 꼬이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사자구도까지 끝까지 가서 평택을 해서 뭐 우리 당의 유이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조국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의 앞으로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행보가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조국 대표가 평택을 선택했는지는 저는 지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패널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조국 대표는 이미 깃발을 꽂았고요. 민주당이 어떤 깃발을 꽂느냐 여부가 관심사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밤 산책입니다. 요즘 밤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죠. 그런데 대체 왜 밤 산책 얘기가 나온 건지, 누가 산책을 했길래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 걸치기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베트남 이 국빈 이
국빈 방문 중이죠. 순방을 좀 가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귀국할 예정인데 지금 쫙 이제 베트남에서 밤 산책을 하는 걸 보니까 강수영 변호사님. 네. 약간 인천 계양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 현지에서도 되게 화제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뭐 순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제들은 사실 그 자체로 이렇게 뭐 일반 시민들에게 막 호소력이 잘 없는데 이렇게 밤에 이제 마치 관광객처럼 이제 가셨지만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융화되고 또 네. 환영받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면 이제 외교로서의 성과가 더 부각되는 것이죠. 알맹이 없이 저것만 있다면 당연히 또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네. 다양한 이제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또 잘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뭐 좋은 성과가 저는 기대된다고 봅니다. 의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모습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의제도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김종국 부원장님. 어떤 걸 지금 논의되고 어떤 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베트남에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1억이 되지요. 경제 성장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건데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이 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성장할 국가인 거고 우리와 매우 친숙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 국민들을 직접 만나게 하는 친근감 이게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외교에서는 그런 친근감들을 갖게 함으로 해서 저희 어떤 두 국가 간의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외교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를 들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야 네. 저희들 GDP도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라도 저렇게 세일즈 외교를 계속 해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만큼이나 같이 간 김혜경 여사도 바쁘겠다 싶은 게 혼자서도 굉장히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đúng là 2 triệu nữ Việt Nam rồi. 잘 되고 맛있게. 네, 오늘 오후에 귀국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 두 팔 가득 두둑한 성과를 들고 오길 좀 기대해 봅니다.